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가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만든 4가지 기본 힘 중에서 거시 세계에서 작용하는 만유 인력과 전기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미시 세계에서 작용하는 강력과 양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시 세계에 대한 내용은 대학 물리학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 채널의 모토에 맞게 논리와 체계를 갖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교양으로서 또는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서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동영상 구성입니다. 먼저 강력과 양력이 작용하는 미시세계를 구분하고 미시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 원자 모형을 살펴보고 무수히 많은 소립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낸 표준 모델을 살펴보고 강력과 양력, 행력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관측이 가능한 범위의 규모를 거시세계라고 하면 거시세계는 대략 나노미터보다 큰 규모의 세계를 말합니다. 가장 큰 원자의 반지름이 300피코미터를 넘지 않으므로 미시세계는 원자 내부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핵은 대략 10의-15성으로 펜토미터 스케일이지요. 탄소 나노튜브 등 나노과학은 거시세계의 기술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인간이 원자 내부의 세계를 들여다본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03년 돌턴이 원자론을 주장했을 때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물질이라고 여겼지요. 돌턴의 원자 모형은 균질한 구형이었습니다. 1897년 톰슨은 크룩스관 실험에서 음극에서 나오는 음극선이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란 것을 발견합니다. 전자는 원자 안에서 나왔으므로 전자는 원자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톰슨은 돌턴의 구형 원자 모형을 약간 수정하여 양전하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구형의 원자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는 건포도 푸딩 모형을 제시합니다. 1911년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양전하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의 중심에 모여 있는 원자핵을 발견하고 전자가 원자핵과 분리되어 행성처럼 돌고 있는 행성 모형을 제시합니다. 1913년 보어는 수소 원자의 구조를 연구하며 전자가 원자핵 주위의 일정한 원궤도를 회전하는 궤도 모형을 제시합니다. 양자역학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에는 전자가 오비탈을 중심으로 구름같이 퍼져 있는 오비탈 구름 모형으로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요. 1932년 체드윅은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이 원자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전하가 없는 정기적 중성이라는 의미로 중성자라고 하였습니다. 중성자의 발견으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큰 발전을 하고 있죠. 체드윅의 중성자 발견으로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가 아닌 많은 입자들을 발견합니다.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 밖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전하를 띤 입자를 가리킵니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이 우주선의 중요한 성질입니다. 우주선은 138억 년 전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우주에 떠돌고 있는 양성자나 헬륨의 원자핵이 지구에 도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에너지 생성 환경에서 획득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것이겠죠. 빅뱅의 우주선이 지구에 온다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가 지구에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우주선이 지구 대기에 있는 산소와 질소 원자와 충돌하여 원자들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많은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충돌에서 원자가 깨어질 만큼 우주선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 입자들은 너무 작아서 측정이 어려웠지만 윌슨이 만든 구름 상자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름 상자는 제트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지날 때 하얀 궤적을 남기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입자 가속기 속에서 인공적으로 고에너지 상태의 입자를 만들어 충돌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입자들이 발견되지요. 과학자들은 수많은 입자들 가운데 모든 입자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 입자를 찾아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의 표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연구하는 물리학 분야가 소립자 물리학입니다. 여기서 소립자는 작은 입자가 아니고 영어로는 elementary particle, 파티클로 근본이 되는 기본 입자라는 뜻입니다. 표준 모형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에는 17가지가 있는데 6가지의 무거운 입자인 쿼크와 6가지의 가벼운 입자인 렙톤과 4가지의 중간자와 1가지의 질량 입자로 구성됩니다. 6가지 쿼크는 업 쿼크, 다운 쿼크가 한 상을 이루고 참 쿼크와 기묘한 쿼크가 한 상을 이루고 탑 쿼크와 바닥 쿼크가 한 상을 이룹니다. 가벼운 입자는 렙톤이라고 하는데 전자와 같은 크기의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로 전자와 뮤온과 타우 3가지가 있고 각각의 입자에는 전하를 가지지 않은 중성 입자로 뉴트리노가 있습니다. 전자 뉴트리노, 뮤온 뉴트리노, 타우 뉴트리노이지요. 또 중간 크기의 질량을 가진 힘의 매개입자로 강력을 매개하는 글루온과 양력을 매개하는 Z 보존과 W 보존이 있고 지난 시간에 배운 전기력을 매개하는 광자, 포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의 질량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힉스 입자가 있습니다. 힉스 입자는 이론상 존재하다가 2012년에 발견되었으며 관련 학자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표준 모형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눈여겨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쿼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반물질이 있듯이 쿼크에도 반쿼크가 있습니다. 엔티쿼크이죠. 반쿼크는 쿼크와 모든 성질이 상호 보완적입니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비롯한 무거운 입자들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이들 종류를 한글로는 맛, 영어로는 플레버라고 합니다. 맛에는 업커크와 다운커크, 참커크와 스트레인지 커크, 탑커크와 바텀커크의 세상이 있다고 앞에서 공부하였죠. 커크와 맛은 원자와 원소의 관계에 비유하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자는 일반 명사이고 원소는 고유 명사이죠. 수소 원자, 헬륨 원자라고 하듯이 쿼크는 일반 명사이고 맛은 고유 명사로 업쿼크, 다운쿼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개별 쿼크는 안정되지 못하여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쿼크와 결합하여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쿼크가 결합하여 새로운 입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3가지 맛이 결합하여야 하고 만들어지는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같이 스핀이 반배수인 페르미온이 됩니다. 양성자는 업, 다운 3가지 맛이 구성하고 중성자는 업, 다운 3가지 맛이 결합하여 구성합니다. 업다운 등 쌍을 이루는 쿼크는 상호 맛의 변환이 가능합니다. 업이 다운이 되고 다운이 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자와 양성자는 뒤에서 배울 베타 분계를 통해 업이 다운으로 다운이 업으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맛이 변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배울 양력이 작용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3개의 맛이 결합하여 만들지만 중간자인 보존 입자는 쿼크와 반쿼크가 결합하여 구성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쿼크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쿼크는 질량과 전하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은 영어로 컬러로 쿼크에 작용하는 강력의 근원입니다. 색은 만류인력의 질량이나 전기력의 전하처럼 강력의 상호작용에도 힘이 작용하는 근원이 있어야 하는데 강력이 작용하는 근원을 색이라고 하였죠. 색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질량은 한 종류, 전하는 2가지 종류가 있었죠. 색의 이름을 레드, 그린, 블루로 빛의 삼원색을 사용하고 RGB이지요. 반쿼크를 구성하는 색의 삼원색은
방코크를 구성하는 색은 삼원색의 보색을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색이라고 한 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물리학자의 위트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국 사람이 발견하고 이론을 세웠다면 투박하게 간장, 된장, 고추장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본다면 세 종류가 있고 세 가지가 모이면 기능이 소멸하는 것이 마치 세 개의 삼원색이 모여서 흰색이 되는 것이 연상된다는 정도입니다. 쿼크는 세 가지 종류의 색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쿼크는 색 외에도 질량과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쿼크가 가진 전하는 업, 참, 탑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는 업, 다운으로 구성되므로 전하를 계산하면 2 곱하기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되어 플러스 2가 됩니다. 양성자의 전하값을 얻을 수 있죠. 중성자는 업 하나와 다운 두 개인 업 다운으로 1 곱하기 업인 플러스 3분의 2와 2 곱하기 다운인 마이너스 3분의 1, 2를 계산하면 0이 됩니다. 전하가 없는 중성자가 됩니다. 각각의 전하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주제인 강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모형에서 쿼크가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쿼크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죠? 뭉치는 데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쿼크에 작용하는 힘을 강력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자들은 강력에는 힘이 작용하는 권원이 세 종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힘의 권원을 색이라고 하고 RGB로 이름 붙였다고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쿼크에는 한 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쿼크는 불안정하여 세 가지 쿼크가 모여서 입자를 구성한다고 이해하고 있지요. 세 개의 쿼크가 달리 말해서 세 개의 색이 모여서 입자를 구성하면 색이 성질이 소멸되어 중성이 됩니다. 서로 다른 전하가 한 점에 있으면 전기적 중성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입자를 구성해서 중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색의 성질이 소멸되는 조건에서 입자가 안정이 되므로 먼저 소멸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입자를 구성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세 가지 색이 모여 힘이 소멸되므로 색 사이에는 인력 외에 청력도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강력을 매개하는 중간자는 권류원이라고 하고 쿼크 사이를 오가며 색을 중개한다고 합니다. 강력은 이론적으로 작용 범위가 무한대이지만 실제로 강력이 작용하는 환경은 빅뱅 초기에만 형성되었으므로 매우 짧은 거리에서 이루어졌고 한 번 작용하여 입자를 결성한 이후에는 결합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서 자연적으로는 분해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자 가속기로 고에너지 조건을 만들어서 붕괴시키고 있지요. 강력이 작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면 세게 작용하는 강력은 안정되므로 더 이상 강력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원자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는 원자 안에서 작용하는 강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이 작용하여 안정된 상태로 이동하는 변화 과정을 유지해야 하는데 빅뱅 이후 138억 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이죠. 쿼크는 질량과 전하도 가지고 있지만 강력의 크기가 만유인력이나 전기력과는 상호 독립이고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력을 계산할 때 중력을 무시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빅뱅 초기에 강력이 작용하는 환경은 고에너지 환경이었을 것이므로 강력의 크기가 전기력이나 만유력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컸을 것입니다. 빅뱅 과정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빅뱅에 대해서는 고전역학이 끝나고 나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표준 모형과 표준 모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이 필요한 배경이 이해가 되시지요? 또 표준 모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이 가져야 하는 성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력이 작용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
원자핵 붕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자핵의 방사성 붕괴에서 나오는 방사선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선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순서대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뒤에 밝혀진 것은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 덩어리, 달리 말하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엮여 있는 덩어리 물질이었고, 베타선은 음전하를 가진 전자 자체였습니다. 감마선은 진동수가 엄청 높은 전자기파였지요. 핵이 방사성 붕괴를 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핵이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양성자가 84개, 중성자가 125개가 들어있는 폴로늄부터 안정이 안 되어 자연 붕괴합니다. 베타 붕괴는 방사되는 전자의 전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 음의 전자를 내어놓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와 반대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 양전하를 내어놓는 베타 플러스 붕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 분열 방정식을 적어보면 음의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었고, 양의 베타 붕괴는 양성자가 중성자와 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화살표가 가진 덩어의 성격에는 에너지와 전하가 같아야 하므로 베타 마이너스 붕괴에서는 반전자 중성 미자가 같이 방출되고, 베타 플러스 붕괴에서는 전자 중성 미자가 방출되는 것이 발견됩니다. 결과적으로 베타 붕괴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중입자와 전자와 중성 미자 같은 경입자인 렙톤의 입자수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식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음의 베타 붕괴에서는 반전자 중성 미자가 들어가고, 양의 베타 붕괴에서는 전자 중성 미자가 초과되었네요. 렙톤은 짝이 되는 중성 미자와 상호 보완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해하였지요. 상호 보완해서 상쇄시켜야 하므로 반물질이 들어갔습니다. 붕괴 과정에 있는 에너지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스핀이 반수배인 프리미온으로 에너지 준위 계산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양성자의 전자를 더하면 중성자가 되는 형태를 가지므로 중성자와 양성자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를 매개로 지그재그로 형태를 가집니다.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의 높은 에너지를 일부 내어놓고 안정된 상태가 되는 과정으로,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중성자가 낮은 준위의 중성자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양성자의 에너지 준위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 마이너스 베타 붕괴입니다. 반면에 높은 에너지 상태의 양성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의 중성자로 변하면서 플러스 전자를 내어놓는 것이 플러스 베타 붕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확실히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은 베타 붕괴는 양성자는 중성자 안에 들어있는 온전한 전자가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양성자와 중성자 형태로 되어 있는 입자가 붕괴되면서 입자의 에너지 상태가 변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전자나 마이너스 전자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라는 단어보다는 붕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업 다운 쿼크이고,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업 다운 쿼크이므로 베타 붕괴에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사이의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자는 이 변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힘이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때 작용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양력은 쿼크가 색을 바꾸는 데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양력이 작용하는 힘의 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양력은 힘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지만 Z 보존과 W 보존이 발견되어 상호작용하는 기본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유 인력과 전기력, 중력은 모두 뭉치는 힘으로 힘이 작용하는 근원이 있는데, 양력은 뭉쳐져 있는 것을 깨는 힘이고, 아직 힘의 근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큰 차이이지요.
네 가지 힘은 아니지만 강력과 혼동하기 쉬운 핵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한 번에 말할 때는 전자 양성자처럼 자자를 붙여 핵자라고 합니다. 핵자가 원자핵을 구성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쿨롱 법칙에 따라 가까이 있는 양성자는 엄청나게 큰 청력을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을 이기고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청력을 이겨낼 다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는 이 힘을 핵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여 핵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핵력은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핵력을 만드는 힘의 근원이 질량, 전하, 색 외에 따로 있을까요? 양력을 만드는 근원을 찾지 못한 것처럼 다른 근원이 숨어 있을까요? 과학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합니다. 과학자는 핵력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이 불균형 상태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평형점을 찾는 새로운 힘이란 것을 밝혀냅니다. 화학 시간에 분자의 극성을 공부한 적이 있죠. 원자나 분자는 낱개로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전체적으로 전기력, 인력과 청력의 평형이 변하여 음전하와 양전하의 전하 중심점이 변하게 되고, 변화된 전하 중심점으로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서 안정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평형점에서는 여러 개의 분자를 뭉쳐져 있게 하여 마치 새로운 힘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이 힘은 새로운 힘이 아니고 전기력이 형태를 바꾸어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 변형된 것이죠. 이 힘을 발견하고 설명한 사람이 네덜란드 물리학자 반데르 발스이므로 우리는 이 힘을 반데르 발스 힘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죠. 한글로 표현하면 분산력이라고 하고, 또는 분자를 결합시킨다고 하여 분자 간의 힘, 분자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평형을 찾은 전기력이지요. 세 개의 색이 모여서 만들어진 쿼크는 그 자체로는 강력의 안정을 유지하므로 강력적으로는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쿼크가 세 개 모여서 만들어진 양성자나 중성자도 강력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소가 전기적 중성인 것과 같은 이치이죠. 또 개별 중성자나 양성자는 강력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평형점이 흐트러지고 다시 새로운 평형점을 찾아야 안정하게 됩니다. 새로 안정할 때 작용하는 힘은 새로운 힘이 아니고 강력이 새롭게 평형점을 찾아서 새롭게 작용한 것이죠. 반대로 발수 힘이 새로운 힘이 아니고 새로이 평형점을 찾은 전기력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핵력은 별도의 새로운 힘이 아닌 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의 청력이 아주 크지만 강력이 가지는 힘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빅뱅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시기의 고에너지 환경에서 작용하는 강력은 전기력이 작용하여 원소를 만드는 환경의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에너지 환경이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강력과 양력 그리고 핵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는 안목이 잡히는지요? 힘을 비교하면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은 힘의 근원으로 전하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은 힘의 근원으로 색을 정의합니다. 양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전기력의 근원은 음전하와 양전하로 두 종류가 있지만 강력은 세 종류가 있고, 세 종류의 이름을 색의 삼원색을 따서 RGB로 정하였습니다. 전기력이 인력과 청력이 있듯이 강력도 청력과 인력이 있어야 힘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력을 추론합니다. 전기력과 강력은 뭉치는 힘인데, 양력은 뭉쳐져 있는 것을 붕괴시키는 깨는 힘입니다. 전기력의 단위량은 1.6 곱하기 10의 19성 쿨롱으로 정해져 있지만 강력과 양력은 그 힘의 크기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기력의 중심점은 전하 중심점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고, 강력은 세계의 중심점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맛이 변할 때만 양력이 작용하는데 일시적인 힘의 작용이지요. 전기력의 크기는 계량하는 식이 나와 있고, 강력은 아직 식이 없습니다. 양력은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힘을 가지게 되겠죠. 전기력은 비례상수가 있고, 강력은 세 색이 평행이 될 때 그
세색은 평행을 이루는 값을 가집니다. 양력은 에너지와 질량과 렙톤이 보존되어야 하고, 전기력의 매개입자는 광자이고 강력의 매개입자는 글루온이며, 양력은 힘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Z 보존과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을 방출합니다. 힘이 작용하는 범위는 전기력은 무한대이고 강력도 무한대이지만 실제로는 빅뱅 과정에서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고, 한번 작용이 끝난 다음에는 핵 안에서만 머무르므로 밖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양력도 핵의 붕괴에 관여하는 힘이므로 핵 내부에서만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 있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죠. LHC라고 그럽니다. 사진을 첨부하였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윌슨의 구름상자의 사진입니다. 모든 사진의 출처는 위키미디어 커먼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힘을 살펴보는 과정의 첫 번째 순서로 지구가 힘의 주체가 되어 지구와 엮여 있는 모든 질량체에 작용하는 지구 중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 왜 만류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중력은 가속도를 일정하게 적용하는지, 일정한 가속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